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구두입니다. 오늘은 강범구 작가님의 책 부의 역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작가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범구 작가님은 20대 중반에 신경계 이상의 불치병을 진단받았지만 우연히 접한 NLP라는 심리학 신경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으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한때는 억대 연봉을 버는 자기계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남에게 성공 방법을 가르치기엔 내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회의감이 들어 강의 일을 접습니다. 이후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뇌를 바꾸는 데 있음을 깨달아서 생각을 통해 뇌를 바꾸는 성공 솔루션, 내면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현재는 내면 언어 프로그램 창시자로서 수많은 이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공식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투자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책의 머리말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돈은 나쁘다거나 돈을 밝히면 속물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부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진정한 불안,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님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닌 부를 이루는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에 집중합니다.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역설적인 진실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다룬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 하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 법칙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 여러 명의 화가가 떠오르겠지만 여기서는 파블로 피카소와 반 고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정확히는 그들이 생전에 거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두 화가의 인생은 부자의 뇌와 가난한 뇌를 지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의외로 둘은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다. 피카소가 고흐보다 겨우 28년 늦게 태어났지만 고흐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둘을 전혀 다른 시대의 인물로 알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이지만 두 화가 모두 프랑스를 주요 무대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 피카소는 지금도 유명하지만 살아있을 때에도 그림이 잘 팔리는 화가로 유명했다. 반면 고흐는 생전에 누군가에게 팔아본 자신의 작품이 단 한 점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고흐는 생전에 실패한 화가였다. 놀랍지 않은가? 그런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도 단 하나의 작품밖에 팔지 못하다니. 생전이든 사후든 미술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두 화가의 재능에
우열을 논하긴 힘들다. 두 거장 다 비슷한 정도의 재능을 지닌 것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의 차이가 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먼저 피카소의 인생에 대해 살펴보자. 피카소의 아버지 호세는 무명이긴 했어도 식당을 장식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화가였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연필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피카소는 어려서부터 회화에 친숙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피카소가 어려서부터 미술의 재능을 보이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예술학교에 진학시켰다. 이처럼 그의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림을 배운다. 그렇게 그는 92세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된다. 그가 남긴 작품은 그림, 조각, 판화, 도예 등 3만여 점에 이른다. 이에 반해 고흐는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고흐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모사하면서 회화적 기교를 익혔다. 한때 그림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지만 성격적인 문제로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가 그림을 그린 기간은 10년 남짓이었다. 5년은 무명으로 지냈고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차츰 두각을 나타냈으나 고작 5년 더 그림을 그린 뒤 그는 사망했다.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피카소와 정식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고흐. 각자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고흐가 타고난 미술적 재능은 더 뛰어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고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하고 부를 쌓는데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두 화가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예술품이라 생각했던 반면 고흐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렇기에 그는 평생 괴로워했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에는 그의 불행한 인생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온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며 먹을 것이 부족해 물감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세기의 작품을 내놓고도 고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며 일직생을 마감했을까? 이러한 불행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라고 볼 일은 아니다. 물론 그의 부정적인 성격은 그가 놓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고흐 자신의 문제였다. 이에 반해 피카소는 스스로의 재능과 작품의 가치를 믿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카소의 뇌는 예술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해줄 언론과 평론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포섭하기로 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작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인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둘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재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피카소가 그가 지닌 재능의 반만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는 성공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고흐가 그가 지닌 재능의 2배를 지니고 있었더라도 그는 실패했을 것이다. 물론 예술가가 죽고 난 후 후대의 평가는 순전히 그가 남긴 작품과 업적을 통해서 매겨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살아있는 당대에 자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술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에 달려있다. 당신의 재능을 살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당신의 재능과
그로 인해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설령 당신에게 뛰어난 재능은 없을지라도 당신의 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어진 재능을 뛰어넘어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피카소와 고흐에 대한 논의는 둘 다 재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재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타고난 재능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어떠한 재능이 우리 내의 완벽히 선천적인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능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살찌는 체질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살찌는 체질을 지닌 사람은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전자와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 것인지, 성장 환경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특정 분야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과 경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존재한다. 화가인 아버지를 둔 피카소의 어린 시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존재할 뿐 종착점까지 남들보다 앞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이들을 보고 나도 어려서부터 이걸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당신은 재능 없는 사람이 된다. 나의 재능이 뛰어난지 여부는 생각의 방식에 달려있다. 스스로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뇌가 설정되면 부족한 재능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 애초부터 재능과 관련된 문제는 신경 쓰지를 말아야 한다. 재능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생각에 대한 당신의 열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부자의 뇌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그리스 출신의 해운업 사업가다. 그는 평범을 떠나 비범, 아니 그 이상으로 독보적인 부와 재물을 가졌던 인물이다. 또한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유명 인사이기도 했다. 그의 자산 총액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나시스 자신도 계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20세기의 세계 해운업계를 주름잡았던 그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배가 많았던지 웬만한 국가의 해군보다 더 많은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선박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오나시스가 부모에게서 배를 물려받았다거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청년 시절의 그는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매일매일 고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전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매주 급여를 받는 날이 되면 곧장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이었기에 한 끼에 그의 일주일치 임금이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나시스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 당신은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비가 위축되다 못해 심지어 일부 청년층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로 검소함이 강조되는 요즘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 끼 식사에 모든 돈을 지출하는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
첫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두 번째, 부자들과의 인맥을 쌓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세 번째,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과도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러한 지점을 노린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만약 레스토랑에서 만난 어떤 부자의 지혜와 인맥, 정보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는 그가 만난 부자 이상의 부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레스토랑에 찾아온 그 어떤 부자보다 차원이 다른 부자가 되었다. 부자를 따라해 부자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부자의 지혜와 태도를 배워야겠다? 어떤 부자가 돈을 번 방식을 따라해서 부자가 되겠다? 모두 틀렸다. 이러한 모방은 그야말로 나는 뇌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생각을 따라하지 못한 채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속빈 강정과 같다. 우리가 어떤 부자를 보고 따라한들 결국 그 부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을 따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세팅된 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러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 또한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의미하다고 강조한 미라클 모닝과 같은 자기개발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자의 뇌를 만드는 것이다. 부자의 행동을 따라하는 행위는 결코 부자의 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자의 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을 벌었다는 생각뿐이다. 우리는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자들의 생각은 이것뿐이다. 그 외에 부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는 부자 자신조차 잘 알지 못한다. 행동을 따라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들의 행동은 당신이 돈 버는 생각을 통해 부자의 뇌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나시스의 행동을 다시 바라보자. 그가 고급 레스토랑을 간 것은 부자를 따라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즉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는 부자여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즐겼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일주일치 임금을 한 끼 식사에 사용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위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상상에 완전히 몰입하여 실제로 부자처럼 돈을 썼다. 그렇게 그는 아주 강력한 부자의 뇌를 만들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 즉시 부자가 되라는 말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오나시스의 이야기에는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소득, 지출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진 않을지 걱정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은 아니다.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부자처럼 소비를 하면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오나시스 또한 고급 레스토랑에 간 탓에 일주일의 대부분은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당장 먹을 게 없어 굶고 있더라도 그러한 현실 상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원하는 상상만을 지속했다. 그러다 돈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부자 행사를 했다. 오나시스처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부자가 된 상상을 할 때
현실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감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 현실의 조건과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 부자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만 보여.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에게서 부자가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만 찾고 있다. 그들에게 끈기와 담력이 부족해서일까? 그들의 사고가 부정적으로 편향돼서 그럴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지능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겁이 많으며, 누군가는 조심성이 없다. 누군가는 게으르고, 누군가는 사교성이 없으며, 누군가는 입만 열면 허풍을 떤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자는 등장한다. 오직 현실의 상황에서 눈을 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이러한 한 끗 차이에 있다. 때때로 현실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게 당연하다. 학력이 짧아서, 아직 배울 게 있어서, 주변에 인맥이 없어서 자신의 성공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잊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지금 바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냥 지금 바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바로 그에 걸맞게 내가 프로그래밍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자연은 항상 최단 경로를 따른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 땅에 닿을 때까지 사과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경로로 떨어진다.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거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자연은 지극히 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라. 그리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가 느낀 느낌을 믿으며 나아가라. 그것만으로 된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성공에 점점 가까워진다. 당신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껏 들어온 복잡한 성공의 방정식들도 무시하라. 그냥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최종 모습을 떠올려라. 그렇게 무작정 자신을 믿게 되면 생각도 못한 방법이 떠오르고 당신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종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한 현실 상황에서 관심을 갖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성공을 위한 것이다.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매일 노트에 무언가를 써서 엄청난 연봉을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는 100번 쓰기 성공법이 세간에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방송에 나온 기업가들은 100번 쓰기를 통해 성공을 거머쥔 자신의 철학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조했듯 행동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에 다룰 저널링은 100번 쓰기와 같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100번 쓰기와 확연히 다르다. 저널링은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더 빠르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의 기술이다. 말레이시아 사업가
패트릭 그로브는 말레이시아 50대 부자 리스트에 오를 정도로 큰 부를 쌓은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성공시켰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아이플릭스를 공동 창업하기도 했다. 그로브는 저널링이 성공의 가장 큰 열쇠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저널링이란 원하는 목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내용을 노트에 적는 것이다. 그가 설정한 목표는 하나로 치면 약 5천억 원을 버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저널링을 지속했고 진짜로 1년 만에 5천억 원의 자산을 이루었다. 현재는 2조 원을 목표로 저널링을 한다고 한다. 그로브는 한 인터뷰에서 저널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곧바로 그것을 실천해 보기로 한다. 그가 처음 노트에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를 적었을 때는 그 내용이 온통 불만투성이었다고 한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끊어내자. 나에게는 뭐가 부족하니 채우자 등 자신의 부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내용들만 적었다. 이러한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느낀 그는 이후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그 생각의 내용을 적었다. 그는 5천억 원을 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목표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었다. 주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진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어 돈을 벌게 되었다. 지금도 그는 매주 1시간씩 저널링을 한다고 한다. 저널링의 내용에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상황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다. 오로지 방법을 찾는 저널링을 한다. 왜가 아닌 어떻게로 시작하는 저널링이다. 노트에 왜 나는 돈이 없을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쓰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매주 1시간씩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며 필기해보자. 다른 문제는 일절 신경 쓰지 않고 그 한 가지 질문에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5천억 원이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에게 5천억 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이지만 이미 이룬 사람에게 5천억 원은 그저 현실일 뿐이다. 꿈이 큰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생계를 걱정하는데 뇌를 쓰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다. 목표는 언제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정해야 한다.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적당한 목표는 뇌를 쓰지 않고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1억 원을 모으려 하면 현재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줄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하지만 1,000억 원을 모으려 하면 현재까지 프로그래밍된 생각에서 벗어나 무언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돈을 벌 방법을 찾게 된다. 현재의 내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해보자. 패트릭 그로브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1시간만이라도 일정을 빼두고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만 생각해보자. 나는 1,000억 원을 벌겠다고 목표를 세운 뒤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과정에서 일리치 아카데미를 만들어 1년도 되지 않아 10억 원을 벌었다. 지금도 계속 생각에 집중해 매출을 늘려가고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자동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인리치 아카데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만든 기업이 될 것이다. 종업원으로 일했던 청년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한다.
작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청년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이들의 성공은 우리의 현실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다가온다. 홍콩 청쿵 그룹의 창업자 리자청은 이러한 자수성가 스토리의 대표격인 인물이다. 가난한 종업원이었던 그는 사업가가 된 뒤 플라스틱 공장을 시작으로 호텔,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사세를 확장하며 청쿵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냈다. 한때 아시아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렸던 그의 명성은 서구권에도 익히 알려져 타임지, 포브스지 등에서는 아시아의 위대한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사업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리자청의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리자청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찻집에서 차를 나르는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그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찻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14살에 처음으로 찻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돈을 벌어 어머니와 가족을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리자청은 남달랐다. 그는 찻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기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다시 찻집을 방문하였을 때 손님들의 기호에 맞게 차를 준비했다. 그는 곧 찻집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찻집의 매상이 오르자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사람과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그는 손님에게 단순히 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했다. 찻집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은 후에 그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좋은 바탕이 되었다. 그는 마침내 플라스틱 공장을 창업했다. 때마침 이탈리아에서 플라스틱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명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는 이를 카피해 와서 크게 성공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 회사의 기술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피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그를 화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약간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기도 했지만 그는 이때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해 갔다. 리자청은 한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 자신을 상상했다. 비결이라면 그것뿐이다. 그 또한 자신의 성공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언제나 상상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상상했다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암울한 전망과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상상이란 신체적 움직임 없이 머리로만 하는 행위이기에 마냥 쉬워 보일 수 있다. 나 또한 상상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상하는 것 또한 일종의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역량을 갈고 닦아야 한다. 상상을 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깊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믿고 원하는 것을 이룬 미래의 이미지를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다. 이것은 상상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현대그룹을 만들고 국내 재계 서열 1위에 올랐던 정주영 회장.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는 자수성가의 신화와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1995년 미국 포브스지는 정주영 회장을 세계 9위의 부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2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이었다. 정주영 회장이 세계적인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억만장자 대열에 들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다. 정주영 회장은 왕 회장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 재벌 중에 왕이라는 뜻이다. 이토록 대단한 부와 성공을 이룬 인물이기에 아직도 그의 성공을 분석하고 설파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로 꼽은 것은 무엇일까? 보통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로 대표되는 실행력과 도전 정신. 두 번째, 빈대 철학이라 불리는 전심전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 같아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자. 실행력, 도전 정식, 전심전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 결국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닌가? 나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꼽고 싶지 않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하지만 그중 정주영 회장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내가 꼽는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은 불가능을 고려하지 않는 상상력이다. 그는 불가능 따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성공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사업을 성공시킬 생각에만 열중하다 보니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사업을 성공시킨 것이다. 그가 단돈 500원으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500원으로 500억 원이라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조차 없었던 시기. 정주영 회장은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키웠다. 사실 이는 그의 도전을 대놓고 비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무모한 일이었다.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를 짓고 운영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선박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은데 선박보다 더 큰 시설, 도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엔 이를 실행할 기술도 자본도 없는 상황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로 향했지만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에게 투자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한국의 조선업이 당시 저렴했던 인건비를 바탕으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은 영국으로 가 마침내 투자 유치를 받아온다. 500원으로 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일화는 여기서 등장한다. 영국의 은행을 찾은 정주영 회장은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었다. 그리곤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며 우리의 선조들이 영국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철갑선, 거북선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500원짜리로 보여준 것이다. 그의 재치와 기계에 감탄한 영국 버클리 은행의 부총재는 정주영 회장에게 차관을 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주영 회장의 현대조선소는 1987년 조선업 세계 1위의 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머릿속에 이미 완공된 조선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을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선소 건립에 필요한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주영 회장만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정주영 회장이라도 한 번쯤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한다는 생각을 아주 빠르게 떨쳐냈을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를 성공했을 때의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불가능해도 밀어붙이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 계산기에 불가능이란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는 조선업이 불가능해 포기한다는 결정과 도중에 실패하는 미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만약 이런 부분을 고려했더라면 오늘날의 현대그룹과 한국의 조선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강범구 작가님의 부의 역설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대해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성공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불안,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책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